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루어보는 국민 맛수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국민의힘의 내용은 깊어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설상가상입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잠시 연기했지만 정부 여당 또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전국 난이도는 최근에 내는 폭설만큼이나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두 분 맞수와 토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에 맞서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7명 관련해서 공천 자료를 제출해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국민의힘이 대회비라면서 이미 제출이 어렵다고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에 휩싸인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사안에 이제 꺼리낄 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잠룡들이 많이 관련돼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명태균 건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카더라가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그 카더라라는 게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대통령 내외를 겨냥해서 오빠가 그 친오빠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그 카톡의 아랫단을 잘라가지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을 화장했다고 했다가 휴대폰을 산소에 묻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 못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명태균 씨는 그 메신저는 믿지 못할 메신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더라가 지금 생태탕에 대구탕에 알탕까지 끓일 기세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걸 지켜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평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일 초반에 그 명태균 씨가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뭐라고 했죠?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구속을 못 시킬 거다라고 했지만 구속영장 청구하고 신청하고 구속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없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건 나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전개를 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올 게 과연 있느냐, 저는 그거는 없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봐주기 형태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형식은 이미 제출 형식이었죠. 압수수색이라고 했지만 아마 사전에 다 조율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창원지검의 수사의 방향이 일정 정도 좀 잡혀가고 있는 게 수사 압수수색 목록이나 이런 걸 보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 세 축에서의 의혹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2024년 총선 과정에 의창구에 있던 김영선을 김해로 보내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외압들이 있었는 거 아닌가. 그건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 2021년 대선 과정에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그 작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2022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의 과정은 2022년의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좀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 보면 자기와 관련된 없는 시간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협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면서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다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좀 열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이제 겨누고 있지만 미래의 권력을 책임질 이름들이 명시입을 통해서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은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또 정조준한다고 해요. 홍준표 대구시장, 또 안칠수 의원도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근데 지금 보면 명태균 씨 사건으로 조준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명태균 씨 사건을 이용해서
그 잠룡들을 조준하는 거는 민주당입니다. 뭐 강혜경 씨가 이야기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준석이 공천에 개입했다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준석은 그때 당 대표였어요. 예. 공천 개입이라는 용어가 성립을 하냐고요. 자신의 업무라는 얘기죠. 자신의 업무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의 학생을 가르치는데 개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뭉게뭉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이 그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에 대한 공세를 지금 민주당이 강화하는 것이지 이게 검찰발로 뭔가 의미 있게 나오는 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저 최영선 본장님, 우리가 민주당이 좀 부풀려서 그렇지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뭐 의미 있게 바라보는 분들은 아니세요. 예. 민주당의 지도 뭐 관계자들이나 지도부들이 예. 이런 저기 오세훈 씨나 홍준표 씨나 뭐 좀 안철수 씨나 이런 분들까지 지금 관심을 가질 만큼 예. 사실 한가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국정 운영 세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미래 권력까지 염두에 놓고 하진 않다. 다만 지금 오세훈 씨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과정에 어떤 유력한 후원자로부터 돈을 대납을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고 그게 나경원 당시 후보와의 격차를 상당 정도는 좀 왜곡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을 비공표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돈이 입금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들을 검찰은 추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가성과 이것이 실제로 공천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볼 거고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조작된 여론조사의 보고서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밀려고 했던 지방선거 당시의 후보자들, 보궐선거에 나왔던 후보자들을 어떻게 실제로 공천을 주게 만들었느냐. 이거를 우리 민주당에는 좀 집중하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 이렇게 어쨌든 국민의힘은 상당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 게시판에 올려진 이제 글을 놓고 내용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고위원 회의 공개석상에서 뭐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또 친한계에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3차 김옥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전 제거 작전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진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규명하고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내용을 그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용을 만드는 건 한동훈 대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뭐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니 김옥규라고 비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김옥규는 조선왕조를 그 입헌 군주로 바꾸려고 했던 개혁가였고 그걸 같이 비교하는 건 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용산에 그런 배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용산에서 게시글을 쓰라고 시켰어요. 뭐 아이디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아니면 그 한동훈 일가 명의의 900개 글을 삭제라고 시켰어요. 삭제를 했어요. 이게 뭐가 용산이 배우라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거야말로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은 국민의힘의 드루킹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드루킹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당에서는 그 김경수의 복권까지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드루킹 사건일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이걸 덮고 가자. 이게 무슨 마타도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한계는 이거를 이제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면 배우가 있을 테고 절대 아니다 이거죠. 정치 공작이라고 하려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시글을 왜 썼냐고요. 게시글을 용산에서 썼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어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 뭐 목사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거친 표현을 썼고 한씨 본가 처가 4대를 멸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싸움의 연원,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 익심 논란. 네, 그 논란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댓글이란 어떤 댓글팀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에 와서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용산과 지금 한동훈 대표가 틀어진 상태에서 일종의 트리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용산을 견인할 만한 역량이 안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이미 그런 것을 깊숙하게 논의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용산을 이야기를 해왔고 한동훈 대표가 되는 걸 막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당원들의 63%의 지지로 당 대표가 됐는데 한동훈 대표의 공간 자체가 계속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건 한동훈 대표의 역량의 부재이기도 하고 용산에서 끊임없이 한동훈 대표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이 당원 게시판 과정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처신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진짜 감정적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감정 표현을 익명 게시판에 했다. 그것은 뭐 본인이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다 보니 이 촉발되는 감정의 이 변수들이 더 지금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거는 결국은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군가 뒤에서 조정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라는 어떤 전서구를 띄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리더십도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 당내 이제 자체 진상조사보다는 그 경찰 수사를 택했잖아요. 왜 어떤 생각에서 이랬을까요? 아니 그냥 단순히 스스로 30분이면 확인되는 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찰 조사가 만약 있게 되면 뭐 압수수색 영장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당원 명부가 그 사람만 보게 되진 않고 보다 보면 다른 자료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런 수사기관이 와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를 수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그냥 확인해 주는 그냥 그 사람이 누구라고 확인해 주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도 그냥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 설명이 안 되는 행위를 하니까 계속 의혹이 생기고 그게 뭐 자꾸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인한테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 이제 본질을 들여다 보면 그 내부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치고 미래 권력에 어쨌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보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고요. 지금 집권 여당은 예산국회이고 그리고 법안국회가 12월까지 쫙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기회인데 가령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당정협의회에서는 멤버들이 다 안아버리고 정부 관계자도 안아버리고 원내대표도 안아버리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여당의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를 빼버리고 그러다 보면 집권 여당이 2인 삼각경주를 통해서 결승골까지 가는 성과를 내는 거를 해야지 국정 운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저렇게 저 집단이 정권을 잡았는데 뭐 이런 거 하나를 해내는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저희는 지금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 이해할 수가 없고 저걸 저렇게 놔두고 계속 식물 상태로 권력을 서로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멱살만 잡고 드자비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 결코 여당 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지금 이거를 약간 초등학생들이 말싸움하듯이 계속 이렇게 가는지를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원장님, 예. 자 그런데 우리 최영선 부원장도 언급을 하셨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하고 오찬을 했잖아요. 또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는 없었고요. 이제 뭐 격을 따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자리에서 휴경호 원내대표하고 또 똘똘 뭉치자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친한계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주진우 의원이나 정성국 의원은 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친한이냐 반한이냐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모임은 아니고 정말 그 예산 정국이 게시가 됩니다. 그 예산 정국이 게시가 될 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제대로 된
그런 그 예산 정국의 돌파나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그 도움을 또 청하고 그리고 업무 협조를 위한 그런 모임이라고 사실은 봐야지. 만약에 뭐 그 모임에 그 주진우 의원이나 정성국 의원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세과신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분들도 계셨고 순수한 의미의 예산 정국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준비 모임 정도 시간 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 4년 넘게 근무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에 우리가 이렇게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림을 잡기 위한 용도밖에 아니고요. 실질적인 논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매주 일요일 날 총리 공간에서 하는 고위 당정대, 네. 우리 때는 고위 당정청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밀한 내용이 다 조율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스럽고 아마 안 되고 있을 거로 보여지고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행사 그 자체로 보면 예산국회를 챙기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거는 사실은 비서실장이 해야 될 몫을 좀 넘어서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대표와 원내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가 만나가지고 조율하는 모습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림이 더 멋있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그림인데 지금 그런 그림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행동도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고립무원으로 몰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국민의힘에 또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윤 대통령이 이 당내 이제 친한계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이거를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 뭔가 좀 통 큰 리더십.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가족이 나를 비방할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아니 그게 정말 그분들이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처럼 뭔가 여론 조작을 했다. 예, 도용이냐 이용이냐. 근데 과거 드루킹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이디의 명의자가 허락을 해서 제3자에게 이용을 했냐에 대해서 유무죄 다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드루킹 사건 이후로 모든 홈페이지에 아이디 관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용약관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아이디를 제3자에게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그 한동훈 일가의 명의로 보이는 그 아이디들이 한 명이 그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 명의를 사용했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드루킹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분별하는 분기점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 정도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도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거를 명백한 위법이 있고 범죄로 처벌돼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다 듣고 가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윤들이 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기로 이걸 건으로 해서 제거하고 이준석의 이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3자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국정 운영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하려고 골프도 지금 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마당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도 저렇게 내치면서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63%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지지해서 만든 대표인데 그 대표의 공간을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뭔가 같이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게 순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하는 모습은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여져요. 그냥 느낌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자고. 이게 11월 5일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 당원 게시판 사태와 그 지지도와 특히나 이제 영남 특히 TK 여기 종갓집이라고 볼 수 있는 보수당의 종갓집인 영남 TK의 지지율은 완연히 상승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려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론조사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기사회생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2심에서 선거법도 좀 뒤집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선거법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인식의 문제였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줄곧 얘기하는 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는 너무 과하게 1심 재판부가 오인한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2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뭐 내부적인 어떤 법률적인 대응 체계들을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문제를 삼으려면 승자와 패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 카드들을 발언을 하는 과정에 어떤 문서화된 게 아니고 발언을 하는 과정에 그것대로 표현을 좀 과하게 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예단을 하고 거짓을 말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얘기를 했다. 그것도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고 그냥 그 전에 방송 출연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정쟁이 오고 가는 과정에 그 발언을 했다고 그거를 의율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충분히 바로잡힐 거라고 보고요.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심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원은 1승 1패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원영섭 단장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 두 건의 그 법원의 판단 어떻게 봅니까? 저는 위증교사 무죄는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요. 그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한 5번 정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다른 법조인들 변호사들한테 같이 특히 뭐 민주당 측 변호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일단은 좀 더 읽어보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판결문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의 이유, 논리 흐름이 이게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항소심에서 저는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다른 것보다는 그 오히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거를 지금 그 법원에서 그걸 받냐 안 받냐는 아직 결정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그 선거법 위반 재판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시를 끈다라는 소송 지연책이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그 기각을 하면 그러면 물론 헌법 소원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형사소송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뭐 제가 볼 때 다시 뭐 무죄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국의 변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원영섭 단장이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이제 2심 고법재판부에 민주당이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고 일부 의원의 아이디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중앙지법의 판사 가운데서도 뭐 어떤 저널 보니까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언급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객관적이면서도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허위사실 공표가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 그리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법살인의 어떤 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쭉 해온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응들은 다 해나갈 예정이고요.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처음에 구속영장을 작년에 칠 때 그때는 마치 그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없는 사실까지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녹취를 쪼개가지고 제출했는데 이번에 한 30몇 분 되는 거를 쭉 재판 과정에 다 들었잖아요.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얘기라는 얘기를 12번 얘기하고 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의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위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없는 말까지 해달라고 얘기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의성을 이번 재판부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고의성이 있는 거고 교사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는 거로 내려주신 거여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재판부가 인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2심도 뭐 검찰에서 2심 재판부로 이제 끌고 가실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 수준의 방어권. 부탁, 방어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이 써졌으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렇게 안 써졌어요. 네. 분명히 그 재판부의 설명 자료에는 위증 교사의 행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증 교사 행위 자체를 위증도 부인하지 있었고 않았어요. 교사도 있었다. 방어권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범위까지는 아니었다. 그 방어권이라는 게 위증 교사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방어권 내다라고 한 거지. 아까 말씀하신 맥락은 위증 교사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 왜냐하면 방어권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이 그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방어권을 무한히 확대해가지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형사재판 말고 행정재판, 뭐 민사재판 모든 증인의 정언에 관련한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그 정도로 방어권을 크게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례마다 다를 건데요. 그 시점. 그러니까 2017년 12월 어간에 이제 통화를 2번 했는데 그 시점은 그 김진성이라는 분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이재명 대표가 증인이 되기로 결정되는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저의 계속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러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그런 증언을 일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을 되는 증언을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오인이 있었던 부분들은 오인대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아는 것은 또 아는 것대로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통화만 가지고는 위증교사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위증교사 이제 사건 1심 무죄 이후에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검사 탄핵 이런 거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묘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이게 여권의 그 내부 분란 내홍 여기에서 이탈표를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게 이 이슈가 소멸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게 당원 게시판이 당내 분란이고 내용이라 그런다면 지금의 이 분란은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28일에 특검법을 재표결을 해야 오히려 많은 이탈표가 나오는 거지. 그게 10일로 다음 달로 미룬다 그래서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란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어떤 찬반이라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때 가서 이탈표가 나온다는 건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재표결을 했을 때 지금 재표결을 하면 어차피 그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될 게 확실하니까 한 번 더 조금 더 상황을 보자라는 수준에 불과한 거지. 이걸 가지고 또 정부적으로 뭐 본인이 늦게 하면 유리해지고 좀 빨리 하면 불리해지고 그런 게 당장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이제 재표결을 하려고 했다. 이제 다음 달 10일로 재표결을 연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조직적 이탈표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정말 기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원내 전략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고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일방의 방향대로만 간 거로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은 이 부결이 되면 3차 부결이 되고 나면 어떤 카드를 쓸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뭐 28일이냐 10일이냐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양 당이 지금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해보고 또 예산 국회가 12월 10일 전까지는 좀 뭔가 양 당이 뭔가 성과를 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최상병 관련된 국정조사 문제가 이제 다시 저희가 수면 위로 올렸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선택적으로 발언하고 회피하고 런동을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뱉어놓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들이 사라지게끔 하는데 여야가 좀 합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국정조사 이제 28일 날 올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활동들이 이제 시작될 건데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같이 협력하면서 가면 저는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12월 10일로 늦췄다는 것은 양쪽이 다 원하는 어떤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합의에 이르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이 이제 부결시킨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이 이제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했잖아요. 예. 이제 이제 여당 추천을 없애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원영석 변호사. 그런데 상설특검을 아마 그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예. 것 같은데 상설특검도 특별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아니, 대신에 이제 여당 추천을 이제 배제해버리잖아요. 규칙을 바꿔서.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한다. 예. 근데 정치적 부담이 커지죠. 그 정치적 부담은 지금까지 그 특검법을 물론 이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게 있었지만 현재까지 왔던 특검법도 결국에는 그 법률 절차 내에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명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한입니다. 임명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임명권을 적절하게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 상설 특검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께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임명권 특별검사 추천을 그냥 탈법적으로 우회한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거를 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임명을 안 하면 돼요. 지금 대안이 상설 특검인 것 같은데 그 대안에 대안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가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 본인이 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여기랑만 싸우겠다고 생각하시면 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설특검의 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업무를 해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압박이 더 세게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거다. 저는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단언하는데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가 그 정무에 대한 약간 정무 보강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정무 보강이라는 거는 좀 복합적인 문제지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세밀의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 연석 간담회.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대표를 바꿔도 여러 번 바꿨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우리 최영선 부원장은 이 발언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의미는 모르는데 의도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까지 하신 대표도 하셨던 어른인데
감정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서 저렇게 원래 친정에다가 저렇게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실 그런 정치인으로 남으시면 안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좀 민주당에 몸담았고 민주당에서 사랑받았고 민주당에서 성장했던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면서 정치적인 활로들을 찾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당원들 사랑했던 당원들 본인을 지지했던 많은 응원했던 분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을 좀 그만하시면서 좀 원로로서의 모습들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원영섭 단장에게는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내부적 시각으로는 뭐 내부 총질을 한다 이런 이제 비판도 받고 있고 또 밖에서 보면 뭐 쓴소리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또 민주당 쪽에서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 두 분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낙연 대 유승민이라고 한다면 네. 유승민 의원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선 탈당을 안 했죠. 그때 그것도 그건데 네. 우선 그 유승민 의원은 꾸준해요. 아, 일관되다. 일관되게 메시지는 내요. 적어도. 그러니까 저분이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돌멩이를 쌓아가는 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좀 활약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도 있는데 네. 보면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또 이제 지면에서 사라지죠. 지면에서 사라지고 그러면 또 저분 뭐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하고 또 오늘 이번에도 한마디 했는데 네. 아마 또 항상 그랬듯 지면에서 곧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유승민 의원은 그러진 않습니다. 예. 항상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말 자체는 뭐 배신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네. 그 말 자체에 대한 진정성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만나봅니다. 네, 이 대학 교수 또 연구자들의 시국 선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규모가 4.19 혁명 때의 무려 10배라고 합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수는 4,300여 명. 여기다가 이제 뭐 재학생 동문 단체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와 달리 뭔가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교수 사회 교수들의 대학가의 시국 선언이 힘이 빠지게 된 계기는 조국 대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대 교수 시절에 그렇게 그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그 조국 대표가 그냥 표창장 위조범이었다. 예. 그리고 내로남불의 역사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때 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조국 대표의 일탈이 아니라 교수 사회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좀 부조리한 행태들이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그 수사 과정에서도 그 상황에 뭐 협조를 안 한다든지 그 밝혀지는 과정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그 당시 교수가 그렇게 그 행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재판이 확정된 와중에도 교수 사회가 조국 대표를 그러면 정치적으로 단죄를 했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다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아니 우리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뭐 권력자는 뭐 물러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거를 와닿겠냐고요. 아니 당신들부터 이상한데 그게 와닿겠냐 하는 그 생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임계점에 아직 이르지 못한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학 사회가 이렇게 본물 쏟아듯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 초반에 생각해 보시면 멤버 유지 논문이 과연 조작이었느냐를 가지고 국민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문 조작 여부를 3년째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학 사회가 정부 초반에는 굉장히 눌려 있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계속 이제 본물처럼 성명서를 내시고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게 이제 40여 개 대학으로 막 확대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완성의 형태는 아니고 결론이 아니고 그 교수들이 하고 있는 메시지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그 민주주의 파괴의 결국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 있고 왕정 국가가 아닌데 그 정치를 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에게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나 가족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수사를 회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그냥 단순하게 성명서 하나 내고 많은 교수들의 뭐 이렇게 좀 행위로 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면 결국은 봄 학기까지 이게 흐름을 쭉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영국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고치겠다고 막 나섰어요. 그렇죠. 나섰을 때 대처 총리를 제일 공격 많이 한 사람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때는 대학 교수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PC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걸 주장하면서 대처 총리를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처 총리가 옳았고 그리고 영국병을 고쳤어요. 그 반대 현상으로 교수들이 가진 권위가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 교수의 권위가 회복돼서 시국 선언이 가지는 무게감이 다시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결국 제가 조국 대표 이야기도 다시 하지만 그 정치적인 단죄를 교수 사회가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백래시라고 할까? 업보는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덧붙이려고 하는데 뭐 그에 대한 논평은 아니고요. 교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인들도 이제 행동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행동에 나설 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언문이 행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뭐 최상병 국정조사도 있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을 할지 상성 특검으로 갈지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가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로 이게 이제 확산이 될지 어떨지는 우리는 수사를 봐야 되고 또 수사가 또 감추기 수사가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수사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 다 봐야겠지만 이 과정에 지금 이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향해서 학생들을 향해서 또 언론을 향해서 지금 이대로 그냥 눈 감고 있지 말고 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대 어떤 태도의 전환과 국정 운영의 쇄신과 혹은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공감대를 쭉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이 사안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 규탄하고 이제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이제 집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규모가 생각처럼 확산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1차 집회는 17,000명, 2차는 15,000명, 3차 25,000명 늘었다가 4차 집회는 9,0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파란색 옷을 입었고 지역에서 이제 당원을 좀 동원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파란색 옷을 벗고 평상 보고 나와라라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퇴진이든 하야든 이런 부분에 대한 명분과 관련해서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퇴진 하야를 전면적으로 뭐 당론으로 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집회라는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말들이고 뭐 전략적으로 지금 어떤 방식을 택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걸 전면화하지 않은 상태이죠. 다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같이 지금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상황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때문에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되게 심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어떤 협력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건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성과를 내는 반면에 대통령의 태도 전환과 국정 운영의 전면 쇄신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 커져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대로 뭐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다시 또 다른 데로 가자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 뭐 물론 위증 교사가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1심형은 굉장히 큰 그 형이고 그리고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전반적으로
선거 재판 빨리 하라고 이런 뭐 탁 찍어서 이재명 재판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빨리 나가는 추세 자체는 이미 그 다른 사건의 진행을 보면 그 일선 판사들한테 전달이 다 되고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조차도 과거에 이제 뭐 안희정 지사 낙마하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뭐 그렇게 되시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 낙마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안적인 리더십이거든요. 그 대안적인 리더십이 뭐 영구불변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교체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일치 단결해서 수호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 자기 집회를 하는데 추세적으로 집회 인원이 적어지고 점점 적어지고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영구불변으로 뭉쳐가겠다 그런 의사는 없다고 보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덕여대가 시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여대인데 이거를 남녀 종합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놓고 이제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자 민주당이 한 대표가 일종의 젠더 갈등에 뭔가 불을 붙이고 있다,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일종의 이제 반사 이익을 노린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다른 거로 시선을 확 돌려야 되는데 젠더 이슈로서는 사실은 좀 약간 자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덕여대 문제는 이렇습니다. 학교가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거냐를 결정할 때 결정의 주체는 총장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고 교직원, 교수, 학생이 같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틀어진 상태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여성 이슈, 젠더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인에게 지금 쏠려오는 여러 가지 시선들을 일부러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로 보여져서 좀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휘발성 있게 만들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준석 의원도 약간 비슷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뭐 할 수 있는 말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제가 뭐 페미니즘에 대한 호를 떠나서 저도 그 지금 그 자식을 키우는데 그 고등학생 키우는데 페미니즘 갈등이 심해요. 그렇죠. 고등학교 내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가 또 뭐 편성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뭐 그 페미니즘을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 동덕여대 사태는 어린 학생들이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를 막 그 강력한 어떤 법적 징치를 들이대는 것보다 사회가 조금 따뜻하게 조금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 문제가 아니고 어느 대학의 학생이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막 뭐 너 두 번 다시 못하게 뭐 어떻게 할 거야라고 접근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요 하나 더 붙이면 부산의 부경대라는 곳이 있어요.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통합하는 문제가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다가 거기는 경찰들이 막 들이가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거든요. 근데 이 동덕여대 문제와 이렇게 자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된 본질을 모르고 대중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아까 우리 시용순 본자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트럼프 2기 이제 곧 출범을 하는데 고율 관세 부과 문제라든가 우리 또 반도체 지원금에 대해서 뭐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뭐 총리도 바꾸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 40초씩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혜숙 단장님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대화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뭐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힘든 결단이 계속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열린 자세로 야당과 이제 대화의 파트너로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한테 관세를 세게 때리면서 피해가 우리 기업들한테 지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멕시코에 가 있는
뭐 현대차나 예. 포스코나 지금 뭐 SK나 예. 다 지금 폭탄을 맞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잖아요. 협상을 해보고 다뤄보기도 했던 대통령이 있는데 이럴 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갖추고 그래야지 골프장에서 트럼프랑 골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든 야든 지금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런 역할들이 지금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의 위기에 대응하려면 내부가 좀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 이게 점점 더 내용이 깊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권이 이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면 대통령도 생각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도 만나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와도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